1월 눈이 하얗게 쌓이던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67세 정미자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지켜온 동네 칼국수집을 이제 혼자서 운영하고 계셨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닫을 때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내일 쓸 재료를 사러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미자 씨는 국수 포장마차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름한 비닐 천막 아래 젊은 엄마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가 국수 한 그릇을 셋이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아이들에게 계속 밀어주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나 한 젓가락만 더 먹으면 안 돼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끝이 빨개진 채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아까 집에서 먹었어. 너희들이나 배불리 먹어라.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자 씨 눈에는 그게 거짓말인 게 훤히 보였습니다. 엄마의 뺨은 홀쭉했고 거친 손등에는 동상으로 갈라진 상처가 군데군데 보였어요. 손톱 밑에 때가 낀 것을 보니 힘든 일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옷차림도 한겨울인데 얇은 패딩 하나뿐이었죠. 미자 씨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젊은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자식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수를 먹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미자 씨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미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죠. 다연이? 5년 전 아들 장례식 직후 보험금 1억 원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연.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돌아가신 아들 박진수의 아내였습니다. 여자도 미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수만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마주친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5년 동안 그년이 돈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는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1억을 가진 사람이 추운 겨울날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미자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포장마차의 김은 희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5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자 씨의 아들 박진수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도 봐주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근무였습니다. 2월의 추운 새벽 진수는 평소처럼 공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오전 7시쯤 노후된 프레스 기계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42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며느리 김다연은 3일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빈소 앞을 떠나지 못하고 남편의 영정 사진만 붙들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아침밥이라도 더 잘 챙겨줄걸. 여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새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아빠가 왜 사진 속에만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치마를 붙들고 울어댔습니다. 미자 씨도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장례 사흘째 되던 날 다연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겨울옷이 하나도 없어서요. 영하 10도 넘게 춥다는데 애들이 장례식장 바닥에서 자다 보니 감기 걸릴까 봐요.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미자 씨는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 옷 챙겨야지. 택시비 줄 테니 얼른 다녀와.
조심해서. 다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미자 씨의 동생이자 진수의 작은아버지인 정기태가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뛰어왔습니다.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죠. 누나, 큰일 났어. 집 금고 열어봤는데 진수 보험금이 통째로 없어졌어.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미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보험금은 오늘 아침에 입금됐다며? 그래 1억이 입금됐는데 지금 금고가 텅 비어 있다고. 누나 다연이 어디 갔어? 그 순간 미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간다고 나간 지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만 남기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책가방도 인형도 다 가져갔더군요. 이럴 수가. 남편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고 돈만 챙겨서 도망쳤단 말이야. 기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다연이가 틀림없어. 이런 천벌 받을. 그날 밤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보험금 들고 튄 며느리 죽은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애들 데리고 잠적했대. 친척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장례식 조문객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미자 씨도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까지 더해져 미자 씨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다연이라는 이름은 집안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손주들도 어디 있는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자 씨는 며느리를 완전히 잊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 내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으로요. 시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자 씨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칼국수집 한편 의자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더 복잡했어요. 보험금 1억을 들고 도망친 사람이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리가 없는데.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다 써버린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다연의 손, 갈라진 동상, 아이들의 낡은 옷차림. 그건 돈을 다 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 돈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미자 씨는 벌떡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였습니다. 먼지 쌓인 주소록과 옛날 사진들 사이에서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봤죠. 그날 금고를 처음 연 사람은 누구였지? 분명 동생 기태였습니다. 기태가 전화로 금고가 비어있다고 먼저 알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태는 왜 하필 그날 저녁에 형수집 금고를 열어본 걸까요? 다연이가 돈을 훔쳐갔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을까? 직접 본 건 아니잖아.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야, 잠깐 가게로 좀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서. 누나 무슨 일인데 갑자기. 나 오늘 바빠.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겠어. 1시간 후 기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누나 뭔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미자 씨는 따뜻한 칼국수를 한 그릇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야, 5년 전 그날 얘긴데. 진수 집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딱 4명이었지. 나, 너, 진수 그리고 다연이. 그렇지. 그래서? 그날 금고 내가 먼저 본 거 맞지? 다연이가 돈 가져가는 걸 직접 본 건 아니고. 순간 기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을 떠먹던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누나 갑자기 그걸 왜 캐묻는 거야? 5년도 지난 일을. 대답만 해. 내가 직접 본 거야, 아니야? 기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
금고가 비어 있고 다현이가 사라졌으면 누가 가져간 거야?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리 없잖아. 그럼 넌 그날 왜 금고를 열어본 거야? 다현이가 집에 간다고 나간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진수 보험금 서류 확인하려고 열어본 거지. 무슨 이상한 의미를 두는 거야? 미자 씨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0년 넘게 남매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쯤은 알아볼 수 있었죠. 기태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누나도 참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는 거야? 진수 생각나서 힘들다고. 기태는 국수를 다 먹지도 않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일 있어서.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미자 씨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5년 전 그날 진실은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오후 미자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수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공장 근무일지, 안전점검표, 회사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진수의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레스 기계 노후, 교체 필요. 작은아버지께 다시 건의할 것. 미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아버지. 바로 기태였습니다. 진수가 다니던 공장의 경영을 맡고 있던 사람이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다현을 만나 진실을 들어야겠다고요. 시장 상인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혹시 국수 포장마차에서 아이 둘 데리고 국수 먹던 젊은 엄마 아세요?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엄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뒷골목 반지하 빌라에 살아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전단지 돌린대요. 애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미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억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소를 적어들고 좁은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습기 찬 벽, 깨진 유리창, 비좁은 공간. 미자 씨는 이런 곳에 손주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문틈으로 라면 끓는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띵동. 벨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다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도망가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나 소리 지르러 온 거 아니다. 다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반지하 방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6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에 낡은 이불 몇 장, 전기장판 하나, 작은 냉장고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습니다. 겨울인데도 습기가 차서 이불이 눅눅해 보였죠. 애들은? 학교 갔어요. 곧 올 시간인데. 미자 씨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때 보험금 정말 가져간 거야? 다현은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전 그 돈 손도 못 댔어요. 금고 비밀번호도 알았지만 열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 장례 치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자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작은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현 씨, 공장 안전관리 서류에 진수 이름 올라가 있는 거 알지? 진수가 책임자였어.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럼 애들은 내가 지켜줄게. 미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수가 안전 책임자였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그냥 반장이었어요. 안전관리는 공장 경영진 책임이었죠. 근데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바꿔놨나 봐요. 다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프레스 기계가 낡아서 위험하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근데 작은아버지가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뤘대요. 그러다가 결국 미자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어요. 프레스 기계 노후, 교체 필요. 그래서 넌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무서웠어요, 어머니. 작은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어요. 보험금도 네가 가져간 걸로 할 거야. 입 다물고 사라져. 안 그러면 애들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협박했어요. 다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정말 돈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도망쳤어요. 작은아버지가 애들한테까지 해코지 할까봐. 5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이름도 못 바꾸고 동사무소 등록도 못하고. 미자 씨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편이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인 억울함과 오해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다현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짐 싸려고 집에 갔을 때 작은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어요. 금고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 미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친동생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작은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도둑질한 거로 하면 조용히 넘어간다. 아니면 진수 과실로 산재 처리 안 되고 애들은 아빠가 범죄자 된다고요. 세상에. 그게 무슨. 어머니,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죽었고 시어머님은 슬픔에 빠져 계시고 작은아버지는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그냥 애들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다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새벽 배달까지 했어요. 애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미안해서 밥이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었어요. 근데 이 동네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미자 씨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 굳은 살 박힌 손바닥. 이게 다 자기 손주들을 지키려고 5년간 쌓은 흔적이었습니다. 다현아, 이제 괜찮다. 내가 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그날 밤 미자 씨는 반지하 방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수의 오래된 서류 상자를 모조리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공장 안전점검표, 진수의 업무 메모, 회의록.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미자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진수가 3개월 전에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프레스 기계 안전장치 고장, 즉시 교체 필요. 작업 중단 건이라고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태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요. 이 서류들 다 숨겨놨구나. 미자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생이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치 교체를 미뤘고 그게 결국 진수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 공장에서 작성한 사고 보고서였어요. 거기에는 근로자 박진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주의라니.
내가 기계를 안 고친 거잖아. 미자 씨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기태는 자기 책임을 숨기려고 진수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보험금도 빼돌렸고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들어 입을 막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다시 다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요. 문을 열자 다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또? 짐 싸. 너희들 이제 여기서 못 살아. 네?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손주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이제 숨어 살 필요 없어. 다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미안했다. 5년 동안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 건드리지 못하게.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쁜 것들 많이 컸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따뜻한 방에서 밥 많이 먹으면서.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돼요? 미자 씨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돼.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날 저녁 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요. 이번엔 며느리 편에 서 보자. 아니, 우리 가족 편에 서자. 진수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미자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자 씨는 일부러 동생 기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기태야, 집에 좀 와줄래? 몸이 요새 안 좋아서 가게 정리 얘기도 해야 하고. 누나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서 와. 저녁 차려 놓을게. 기태가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자 씨는 푸짐하게 식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까지. 누나 웬일이야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놨어. 그냥 오랜만에 동생이랑 밥 먹고 싶어서. 어서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태야, 사실 요즘 가게가 너무 힘들어. 혼자 하기엔 나이도 들고. 이제 정리할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가게 처분하면 되지. 근데 그러려면 진수 이름으로 된 것들 정리해야 하잖아. 그때 보험금 얘기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고. 순간 기태의 수저놓는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나 이제 와서 그걸 왜 꺼내?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 아니야. 난 아직도 못 잊었어. 다현이가 정말 그 돈을 가져간 건지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구나.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누나 대체 왜 그래? 무슨 이상한 얘기 들었어? 다현이 그 여자 만났어. 만났으면 어떻고 안 만났으면 어때?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은 거야.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엌 쪽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스 새는 소리였어요. 가스 냄새 나는데? 미자 씨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기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 누나. 앉아 있어. 기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가스레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세게 돌리는 것 같았어요. 기태야, 뭐 해? 가스 잠가야지. 아, 밸브가 좀 이상한데. 누나 창문 좀 닫아줄래? 바람 들어와서 불 꺼질라 그래. 미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스가 새는데 창문을 닫으라니? 아니야, 창문은 열어놔야 환기가 되지. 그냥 잠깐만. 내가 고칠 테니까. 기태는 황급히 밸브를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나 급한 전화 왔어. 먼저 갈게. 벌써? 밥도 다 안 먹었는데. 급해서 그래. 다음에 또 올게. 기태는 그렇게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뭔가 쫓기듯이요. 미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스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기태가 고쳤다면서.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스가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미자 씨는 비틀거리다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다연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오늘 저녁에 오라고 했던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다연은 강한 가스 냄새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다연은 재빨리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힘이 달렸지만 필사적으로 끌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현관 밖 복도에서 미자 씨를 눕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가스 중독이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미자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방대원이 부엌을 점검하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 노후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밸브가 최대로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도 고의로 건드린 흔적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세게 틀어놓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가스가 새지 않습니다. 다연과 미자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 집에 있었던 사람. 정기태. 미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연아. 우리 이제 경찰서 가야겠다. 네, 어머니. 더는 참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5년 전 아들의 죽음, 사라진 보험금, 그리고 오늘의 가스 사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며칠 후 미자 씨와 다연은 경찰서에 함께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형사 앞에 내려놓았어요. 진수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 기계 교체 요청서, 기태의 보류 결제 도장이 찍힌 문서들. 5년 전 공장 폭발 사고, 사망 보험금 1억 원 횡령, 그리고 며칠 전 가스 사고까지. 모두 제 동생 정기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소방관 소견서도 여기 있습니다. 가스 밸브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내용이요. 할머니,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네요. 업무상 과실치사, 보험금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태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누나가 나이 들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공장 서류, 금고 접근 기록, 소방관 소견서, 그리고 다연의 증언까지.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진수의 일기장이었어요. 미자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거였죠. 작은아버지가 또 기계 교체를 미뤘다. 이러다 큰일 난다. 내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사고 이틀 전 진수가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결국 기태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난 그냥 공장 적자가 너무 심해서 비용을 아껴야 했어. 기계만 조금 더 버티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어. 미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다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보험금은 공장 빚 갚는데 급해서. 보험금까지 내가 가져갔구나. 그리고 다연이한테 다 뒤집어 씌웠고. 기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가스는? 그것도 실수였어? 누나가 자꾸 캐물으니까 불안해서. 그냥 겁만 주려고. 겁만? 나 죽을 뻔했어.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미자 씨, 다연 그리고 손주들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기태는 업무상 과실치사,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자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기태가 호송되면서 미자 씨를 봤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미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다연아, 이제 집에 가자. 애들 배고프겠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자 씨의 집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주 둘.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지. 오늘은 각자 그릇 하나씩이다. 더 먹고 싶은 사람? 저요. 나도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다연은 이제 미자 씨의 칼국수집에서 함께 일했어요. 아침에 반죽하고 손님 맞고 설거지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칼국수 맛있다고 또 오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온 뒤로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 제가 뭐려?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어느 저녁 큰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또 이사 안 가도 돼요? 미자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안 가. 여긴 우리 집이야. 할머니, 엄마 너희 둘. 내 식구 집. 근데 할머니 4명이면 내 식구 아니에요. 아, 맞다. 할머니가 셈을 잘못했네. 우리 내 식구구나.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가족 제대로 못 지켜줘서.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다연이랑 애들 잘 지킬게. 걱정 마. 그리고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요즘 배운 유튜브였어요.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칼국수집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해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끝까지 찾아보라고.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함께 남아주는 사람이라고. 화면 너머 50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반성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 맞네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미자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7세 미자 씨는 5년 만에 며느리와 손주들을 다시 만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함께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오해가 있으신가요?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빛 인생극장 이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